중국 최대의 도시 상하이. 화려하고 역동적인 얼굴의 이 도시는 우리 역사와 깊은 관련을 맺고 있다. (80여 년) 전 상하이는 우리나라 독립운동의 중심지였다. 독립운동가들은 매일 유서를 쓰는 심정으로 하루를 마무리했다. 그들 중 임시정부의 수장 백범, 김구가 있었다. 백범은 이때 처음 자신의 삶을 기록하기 시작한다. 그의 나이 53. 미루어서는 안 될 이유가 있었다. 인신 두 아들아, 너희들이 아직 어리고 먼 곳에 있어 수시로 내 얘기를 말해줄 수 없구나. 나는 이미 일본에 선전포고하여 언제 죽을지 모르는 몸이다. 너희들이 성장하면 아비의 삶을 알 길이 없기에 이 일지를 쓰는 것이다. 백범 일지는 1년 2개월에 걸쳐 완성됐다. 한평생 민족 독립을 위해 자신을 불살랐던 백범 김구. 그의 어린 시절은 수많은 컴플렉스로 시작됐다. 황해도 해주 백운방. 1876년 김구는 김순영과 광락원의 외아들로 태어났다. 지독히 가난한 데다 평민이었다. 집안에 새로 혼인한 집이 있는데 그 집 할아버지가 새 사돈을 만나려고 총대우를 쓰고 나가셨다가 이웃 동네 양반에게 발각되어 관을 찢기고 다시는 관을 못 쓰게 되었다는 것이었다. 아득히 높은 신분의 벽에 어린 김구는 충격을 받는다. 그가 태어난 시대는 불행했다. 당시 조선은 철저한 계급사회였다. 조선사회라고 하는 것이 그 신분사회 아닙니까? 양반이 지배 구조를 이루는 그런 사회고, 이제 거기에 뭐 중인이나 상민이나 그 신분의 구별이 엄격했죠. 그래서 상민 같은 경우는 나이가 많고 어른이라도 양반집 어린 도령들한테는 깍듯이 존대를 하고, 양반집 또 도령들은 아무리 나이가 많은 상민이라도 하대를 하고 그렇죠. 나는 크게 충격을 받아 그 사람들은 어찌하여 양반이 되고 우리는 상놈이 되었는지 물어보았다. 강씨나 이씨가 조상은 우리보다 못하지만 현재 진사가 3사람이 있지 않느냐. 이 말을 듣고 나는 서당에 보내달라고 아버지께 졸랐다. 신분의 굴레에서 벗어나려면 양반이 돼야 했다. 양반이 되려면 과거를 봐야 했다. 김구는 아버지를 졸라 서당에 다닌다. 선생님이 오시는 날 난 너무 좋아서 머리 빗고 새 옷 입고 마중 나갔다. 키가 크고 50살 남짓 되어 보이는 노인이 오고 계셨다. 공손히 절하고 선생님을 바라보니 마치 신선이나 하느님처럼 거룩하게 보였다. 5년 동안 공부를 한 후 17살 때 과거에 응시한다. 하지만 과거장은 난장판이었다. 나는 선생님께 늙은 선비들이 애걸하던 모습을 말씀드린 후 이번에는 아버님 이름으로 과거 답안을 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기회가 많지 않겠습니까? 하고 부탁하였다. 과거 선생님이 그런 내가 지어줌세. 근데 과거 선생님이 조금 겁이 났던지 글씨는 네가 써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대작이라고 그러는데 글씨 연습만 하라고 해서 백범이 이제 글씨 연습만 해서 과거장에 갔죠. 아버지의 이름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니까 옆에 있는 선생님이 그 장하다. 글씨는 아마 내가 니보다 더 잘 쓸 것이다. 그러니까 글씨는 내가 써줄게 이렇게 된 거예요.
선생이 짓고 접장이 쓰고 아버지 이름으로 답지를 제출했다. 하지만 만연한 부패로 처음부터 합격은 불가능했다. 좌절한 김구는 아버지의 권유로 관상과 풍수를 공부하지만 더욱 깊은 절망에 빠진다. 나는 두문불출하고 석 달 동안 내 얼굴을 면밀히 관찰하였다. 그런데 어느 한 군데도 귀격, 부격에 좋은 상은 없고 얼굴과 온 몸에 천격, 빈격, 흉격밖에 없다. 과거장에서 얻은 비관에서 벗어나기 위해 관상서를 공부했는데 오히려 과거장 이상의 비관에 빠져버렸다. 과거 실패로 신분 상승 기회를 잃고 외모에 대한 열등감까지 생겼다. 하지만 김구는 관상서에서 용기를 얻는다. 얼굴 좋은 것이 몸 좋은 것만 못하고 몸 좋은 것이 마음 좋은 것만 못하다. 이것을 보고 나는 얼굴 좋은 사람보다 마음 좋은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결심하였다. 겉모습이 아닌 마음을 닦는 사람이 되겠다는 결의. 그렇게 백범은 늘 한계를 넘기 위해 돌파구를 찾았지만 신분 차별과 부정부패로 얼룩진 조선 말기는 꿈 많은 젊은이에게는 숨막히는 시대였다. (1894년) 충청북도 보은. 전국에서 동학교도들이 보은으로 몰려들었다. 그 수가 무려 8만 명에 이르렀다. 19살 김구도 황해도 대표 중 한 사람으로 이곳에 도착했다. 가보년 가을 충청도 보은에 있는 해월 대도주로부터 각자의 교도를 보고하라는 통지문이 내려왔다. 황해도에서 이름 있는 도인 15명을 선발하는데 나도 뽑히게 됐다. 보은 장안에 도착하니 이 집 저 집에서 동학 주문 외는 소리가 들리고 집집마다 사람이 가득하였다. 김구가 새로운 세상을 만난 건 1년 전. 만민이 평등하다는 동학의 사상은 김구를 사로잡았다. 상놈된 원한이 골수에 사무친 나에게 동학에 입도만 하면 차별 대우를 철폐한다는 말이나 이조의 운수가 다하여 장래 새 국가를 건설한다는 말에서 나는 동학에 입도할 마음이 불길같이 일어났다. 동학에 입도한 후 김구는 어린 시절 이름 창암을 버리고 새로운 이름 창수로 바꾼다. 예전에 사람들이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새로 태어난다는 것인데 이제 이 양반 사회의 끝자락이라도 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새 세상을 열어가는 그런 모임이 있구나. 그러니까 내가 새로 당당한 어떤 평민으로서 평민의 세계를 여는 새로운 인생으로 출발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거죠. 맹렬하게 동학교를 공부한 김구는 수많은 사람들을 동학으로 이끌었다. 18살에 신도 수백 명을 거느려 애기접주란 별명까지 얻는다. 황해도에서 명성을 얻어 황해도 지역 접주 14명과 함께 이대 교주 최시영을 만났다. 우리가 선생의 방에 있을 때 남도 지방의 각 관청에서 동학당을 체포하여 압박하고 있고 고부에서는 전봉준이 벌써 병사를 일으켰으며 아묵의 군수가 동학교도의 가족을 체포하고 가산을 전부 강탈하였다는 등의 보고가 들어왔다. 선생은 매우 진노하여 순 경상도 말로 호랑이가 물러 들어오면 가만히 앉아서 죽을까? 참나무 몽둥이라도 들고 나가서 싸우자
라고 말씀하셨다. 이 말은 곧 동원령이었다. 교주의 동원령이 떨어지자 전국에서 동학군이 골기했다. 파죽지세로 동학군에 밀려 위기에 빠진 조선 정부는 청나라에 지원을 요청했다. 조선에서 패권을 차지할 기회로 여긴 청나라는 파병을 결정한다. 그러자 즉각 일본도 군대를 보냈다. 조선에서 청나라와 일본이 격돌했다. 청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조선에 대한 내정 간섭을 노골화했다. 농민 봉기도 격화돼 황해도에 있는 김구에게도 봉기 지시가 떨어졌다. 황해도 동학군의 최고 회의에서는 해주성을 먼저 함락하기로 결정하고 나를 선봉으로 임명하였다. 그런데 작전을 개시할 무렵 외병들이 성 위에 올라가 공포 4대방을 쏘았다. 남문으로 향하던 선발대가 이 총소리에 놀라 도주하자 총사령부는 갑자기 퇴각을 명령하였다. 일본의 한 소대병력에 의해서 동학군이 무너지게 되는데, 일본이라고 하는 당시에 제국주의화되는 일본이 갖고 있는 근대 무기 체제, 총의 사거리가 다르니까 여기에서 농민군들이 형편없이 이렇게 무너지게 되죠. 이때까지는 백범이 정확하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한다는 것은 정확하게 몰랐습니다. 해주성 전투에서 패배한 김구는 시리에 빠진다. 폐엽사에 연돌한 김구에게 손을 내민 이는 뜻밖의 인물이었다. 그 안중근 의사 아버지 안태훈 선생이 밀사를 보냈습니다. 백범에게. 듣자 하니 백범의 인물됨이 남다른데 이런 소중한 인재를 희생시킬 수는 없다. 만약에 여의치 않으면은 우리 집으로 와라. 그래서 이제 그 전투에 패배한 후에 백범이 안태훈 선생의 집에를 찾아간 거지요. 안태문은 동학군을 토벌하던 관군이었으나 기꺼이 김구를 받아들인다. 그리고 또 다른 인연이 이어진다. 안진사에게는 아들이 셋 있었는데 맏아들이 중군으로 나이 16에 이미 결혼하여 상투를 틀었고 자색 명주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서 날마다 총을 메고 사냥을 다녔다. 안중근은 명리하고 사격술이 뛰어나 나는 새, 달리는 짐승을 백발백중으로 마치는 재주가 있었다. 김구, 안중근. 두 독립운동가의 역사적인 만남이었다. 이 시절 김구는 평생 잊을 수 없는 인생의 스승도 만났다. 당시 황해도 지역 최고의 지성으로 꼽히던 유학자 권응선이었다. 어느 날 고 선생이 내게 말했다. 창수, 내 사랑 구경은 좀 많이 하겠나? 나는 감동하여 다음 날 고 선생 댁을 찾아갔다. 고 선생은 기쁜 낯으로 친절히 맞이하였다. 고 선생의 사랑은 작은 방인데 책이 가득 쌓여 있고 사면에는 옛 선비들이 남긴 좌우명과 선생 자신이 깨우쳐 얻은 글 등이 붙어 있었다. 선생을 만난 그날부터 나는 밥을 안 먹어도 배고픈 줄 모르겠고 선생이 죽으라고 하면 내 죽을 것만 같았다. 그럴 정도로 그 선생과의 만남에 대해서 상당히 감격해하고 또 그 선생의 가르침을 잘 받았죠. 김구는 난생 처음 권응선에게 체계적으로 학문을 배운다. 백범이 제대로 된 교육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어요. 대강 아버지 수준의 친구인 동네 선생급에서 받았는데 전국적인 계보와 족보가 있는 선생님으로부터 교육을 받는데 이 교육이 그냥 백범을 처음부터 가르치기에는 너무 나이가 많아요. 과거 보고 낙방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얘의 장점과 단점을 잘 알아서 필요한 구절을 그때그때 소개해주는, 그러니까 요새 말로 하면 쪽집게가를 받게 된 거죠.
권흥선이 특히 강조한 것은 결단력. 이 가르침은 김구가 민족 지도자로 성장하는 초석이 된다. 특히 선생은 과단성 없는 것이 나의 가장 큰 결점이라 여기셨는지 과단성이 없으면 모든 일이 쓸데없다 하시며 다음 구절을 힘주어 설명하셨다. 가지를 잡고 나무에 오르는 것은 대단한 일이 아니나 벼랑에 매달려 잡은 손마저 놓는다면 가히 대장부다. 또한 권흥선은 청나라가 약해지고 일본이 부상하면서 조선이 망국의 위기에 빠졌다고 강조한다. 김구는 스승의 권유로 청나라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 떠난다. 이 시기 김구는 동포들의 어려움을 살피고 뜻을 함께할 동지들도 규합한다. 한편 청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친일 내각을 만들었다. 일본의 야욕은 왕실을 피로 물들였다. 주한일본공사 미우라가 낭인들을 시켜 반일 세력의 중심에 있던 명성황후를 처참히 살해한 것이다. 왕실의 위엄은 땅에 떨어졌고 나라는 슬픔에 빠졌다. 국상 중 조선을 흔드는 단발령이 선포된다. 일제의 강요로 고종이 먼저 머리카락을 잘랐지만 조선인들은 극렬하게 저항한다. 평양에 도착하니 관찰사 이하 전부가 단발을 하고 길몽을 막고 서서 지나가는 행인들을 붙들고 머리를 깎고 있었다. 단발령을 피하려고 시골로나 산골로 숨어 들어가는 백성들의 원성이 길을 가득 메운 것을 목격하고 나는 머리끝까지 분기가 가득하였다. 반발에 부딪혀 단발령은 정지된다. 그 소식에 귀향하던 김구는 안악치악포에서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사건을 일으킨다. 단발을 하고 한복을 입은 사람 한 명이 눈에 띄었다. 성은 정씨라 하고 장현에 산다고 하는데 말투는 장현 말이 아니고 경성 말이었다. 사람들은 그를 진짜 조선인으로 알고 얘기를 나누었으나 내가 보기에는 분명히 외놈이었다. 김구는 국무의 원수를 갚기 위해 그 남자를 죽이려고 결심한다. 하지만 갈등과 두려움에 시달린다. 이제 그때에 백범이 이걸 결행하도록 만든 것은 바로 권은선 선생의 그런 가르침이 머리에 떠오르는 거죠. 그래서 무슨 뭐 가지 잡고 벼랑을 기어오르는 일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벼랑에 매달렸을 때 손을 놓는 게 더 마다. 이제 그런 가르침이 머릿속에 떠오르면서 자기가 결행해야 되겠다. 싸움이 벌어지자 모든 방문이 열린다. 쓰러졌던 일본인도 칼을 뽑지만 결국 김구의 손에 최후를 맞는다. 백범 김구가 치아포에서 일본 육군 중위 스치다를 처단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행위를 많은 사람들이 이걸 테러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죠. 테러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한 행위라고 밝히지 않고 끝까지 숨기죠. 지필목을 달라고 그래서 나는 그 해주 턱골에 사는 김창수인데 국무의 보수를 위해서 이놈을 처단했다. 라고 써놓고 가잖아요. 자기가 해놓고서 자기라고 밝히는 것이죠. 이제 그래서 그런 행위를 그 테러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의열투쟁이라고 해야 되는 것이죠. 이 사건은 얼마 뒤 일본 신문에 보도됐다. 일본 정부는 이후 스치다를 죽인 범인을 잡기 위해 조선 정부에 압력을 행사한다. 사건이 알려진 후 김구는 체포돼 인천 감리소로 이감된다. 첫 투옥이었다. 일본에 대한 분노가 가득 차 있던 시기, 사건이 알려지자 감옥에서는 김구에 대한 대우가 달라졌다.
치학포 사건은 독립신문에도 실렸다. 이제 김구는 전국적으로 유명 인사가 됐다. 한편 감옥에서 만난 신서적들은 김구에게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었다. 그동안 그가 오랑캐로만 여겼던 서구 나라들은 발달된 제도와 문물을 가진 선진국이었다. 서양의 역사를 기록한 신서적 태서신사 한 권만 보더라도 저 눈이 푸르고 코가 우뚝한 서양 오랑캐들이 오히려 더 선진적인 법규로 나라를 세우고 백성을 다스린다는 생각이 들었다. 높은 갓을 쓰고 넓은 요대를 두른 우리나라의 탐관 오리들에게는 오히려 오랑캐라는 이름조차 아깝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다. 이제 김구는 해주성 전투에서 일본군에게 패한 이유를 명확히 알았다. 동학이라고 하는 아주 좋은 취지, 서양 문명에 반대하고 우리 것을 지키고 이런 아주 그 말 자체는 아주 좋은 동기와 취지에서 출발을 하지만 과학의 힘이라고 할까, 근대의 힘, 뭐 이런 것들은 백범이 뼈저리게 느낀 적은 없죠. 일본한테 졌지만 그 나쁜 놈들한테 졌다 이런 정도였는데 그것이 갖고 있는 근대의 힘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은 감옥에 와서 태서신사나 이런 걸 보면서 아, 세상에 제국의 시대라고 하는 게 이런 거구나 이런 걸 아마 느꼈겠죠. 사형 선고를 받았던 김구는 극적으로 목숨을 건진다. 고종이 사건을 알게 되어 집행을 중지시켰기 때문이다. 죽음은 모면했지만 일본의 항의 때문에 석방되지는 못했다. 1년 그리고 2년이 흘러도 풀려날 기미는 없었다. 결국 김구는 탈옥을 권한 사람들의 뜻에 따라 1899년 봄 탈옥을 감행한다. 김구는 남쪽으로 유랑의 길을 떠난다. 충청 전라 지역이 망라됐다. 공주 마곡사에서 그는 오랜 유랑 생활을 마친다. 하루 종일 걸어서 마곡사 남쪽 산꼭대기에 오르니 저녁 안개가 산 아래 마곡사를 자물쇠로 채운 듯 둘러싼 풍경이 마치 온갖 풍진에 오락가락하던 나 같은 자의 발을 더럽다고 거절하는 듯하였다. 공주 마곡사에서 몸을 누인 김구는 자신이 살아온 시간들을 돌이켜보았다. 양반이 되기 위해 과거를 보고 평등한 세상을 이루기 위해 동학에 뛰어들고 치아포에서 손에 피를 묻힌 일까지. 마침내 김구는 세상의 모든 번뇌를 끊기로 결심한다. 하룻밤 사이 속세에 10,000가지 생각이 다 없어진 듯하여 중이 되기로 승낙하였다. 냇가로 나가 삭발 진원을 쏨알거리더니 상투가 모래 위로 툭 떨어졌다. 이미 결심은 하였지만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그렇게 김구는 마곡사에서 머리를 깎고 성녀가 됐다. 김구는 밤낮으로 수행을 멈추지 않았다. 사찰의 허드렛 일은 전부 김구의 몫이었지만 틈나는 대로 불경을 외우고 또 외웠다. 하지만 24살 청년 김구의 마음속에 또다시 속세의 번뇌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쓸어도 사라지지 않는 번뇌. 이제 산사는 그의 터전이 아니었다. 한편 한반도는 또다시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린다.
한국과 만주의 지배권을 두고 널전쟁이 벌어졌다. 이 전쟁마저 승리한 일본은 조선을 힘으로 위협해 을사늑약을 체결했다. 외교권을 빼앗긴 을사늑약으로 조선은 사실상 일본의 식민지가 됐다. 일본의 힘을 뼈저리게 느낀 지식인들은 신교육으로 눈을 돌렸다. 김구도 서명의숙과 양산학교의 교사가 돼서 학생들을 가르쳤다. 학교에서만 가르친 게 아니었다. 학교가 없는 오지 마을을 찾아다니며 환등기로 수업을 했다. 그때마다 김구는 일본의 야욕을 주지시키고 신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양반도 깨어라, 상놈도 깨어라라는 부르짖는 이 열정적인 환등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이분이 우리 조선의 황제 폐하이십니다. 다들 일어나서. 환등기로 고종 황제의 사진이 나오자 나는 외놈 장교와 경관 무리까지 모두 일어나 고개를 숙여 경의를 표하게 하였다. 그리고 내가 일전에 일본군이 시골 마을에서 약탈을 감행하는 것을 직접 보았는데 이같이 나쁜 행위가 배일 감정의 원인이다 하며 큰 소리로 꾸짖었다. 외놈들은 노기가 등등했다. 나라들이 있는 가운데 1909년 10월 환등회를 열고 있던 김구 앞에 일본 경찰들이 들이닥쳤다. 하얼빈에서 안중근이 조선 침략의 원인인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했는데 안중근과의 관계를 추궁하기 위해 김구를 체포한 것이었다. 결국 김구는 무혐의로 풀려났다. 그리고 이듬해인 1910년 조선은 일제에게 강제 합병된다. 1910년 11월 경복궁 옆에 위치한 양기탁의 집에서 신민회는 만주로 이주하여 무관을 양성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이 자리에 김구도 황해도 책임자로 참석한다. 신민회는 국권 회복을 위해 비밀리에 조직된 단체다. 그리고 한 달 후 양기탁을 비롯해 애국지사들에 대한 대대적인 검거가 시작된다. 사건의 발단은 안중근의 동생 안명근이 군자금을 모으다 발각된 일이었다. 일본은 항일운동을 탄압하기 위해 이 사건을 확대하고 조작했다. 이른바 105인 사건으로 무려 600여 명이 체포되고 105인이 유죄 판결을 받는다. 그래서 체포를 그냥 할 수 없으니까 총독을 암살하는 음모를 꾸몄다라고 해서 주로 황해도, 평안도 이 일대에 있는 지도자들 한 600여 명을 체포를 해서 취조한 사건이 105인 사건이죠. 일본 경찰은 있지도 않은 죄를 만들기 위해 온갖 고문을 자행했다. 동지들을 보호하려고 입을 열지 않았던 김구는 더욱 심한 고문에 시달렸다. 하지만 그는 밤새 신문하는 일본인들을 보며 자신을 반성한다. 정신을 차리자. 비로소 안명근과의 관계를 물었다. 나는 안명근과는 서로 아는 친구일 뿐이고 같이 일한 사실은 없다고 했다. 그놈들은 노발대발하며 다시 나를 천장에 매달았다. 처음에 신문을 시작한 놈이 불을 밝히며 밤을 새운 것과 그놈들이 온 힘을 다해 자기 일에 충성하던 것을 생각하니 자괴감이 들어 견딜 수 없었다. 정말 나는 나라를 위해서 내가 밤을 새워본 적이 있느냐. 나는 그러지 못하는데 이게 나한테 그런 망국노의 근성이 있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지요. 이제 이것이 백범이 국가라고 하는 것, 이것 민족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 자신에게 얼마나 소중한 것이고
자기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자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뭘 했는지라고 하는 데 대한 그런 아주 반성하게 되는 그런 계기를 만드는 거죠. 또다시 아들의 옥바라지를 시작한 어머니는 그러나 김구를 원망하지 않았다. 오히려 아들을 지지하고 격려했다. 근 7, 8달 만에 면회하는 어머님은 태연하신 안색으로 말씀하셨다. 나는 네가 경기감사한 것보다 더 기쁘게 생각한다. 다른 동지들의 면회 정황을 들어보면 부모 처자가 와서 서로 대면하면 울기만 하다가 간수의 재지로 말 한마디도 못하였다는 것이 보통인데 우리 어머님은 참 놀랍다고 생각된다. 이 시기 감옥에서 김구는 독립정부가 생기면 문지기가 되겠다고 결심한다. 마지막으로 이름을 바꾸고 자신의 호를 백범으로 정한다. 나라의 독립을 위해 살겠다는 다짐이었다. 앞으로 생애는 백성과 백정을 위한, 천민들을 최하 계층을 위한 삶을 살겠다. 그래서 백범이라는 아호를 정하고, 그 전에는 그 구자가 거북구자였는데 9구자로 쓰기 쉽게 9구자로 바꾸면서 새로운 인간 백범 김구가 태어난 겁니다. 15년형을 선고받고 감옥에서 기약 없는 나날들을 보내던 김구는 수감 5년째가 되던 1915년 가출옥으로 석방됐다. 그의 나이 벌써 40이었다. (1919년 3월 1일) 일제의 포압적인 지배에 맞서 국민들의 저항과 분노가 폭발한다. 전국을 뒤덮은 만세의 물결은 몇 달 동안이나 계속됐다. 이 시기 세계 식민지 국가에서 일어난 최초의 독립운동에 놀란 일본은 무자비한 진압에 나선다. 3개월 동안 7,500여 명이 학살된다. 이 국민이 2천만 명이었는데 202만 명, 성인들 10% 이상이 독립운동을 벌인 경우는 그때 당시 세계 피식민지 국가에서는 최초의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일제의 그런 현대화된 무기, 그런 경찰, 군경 이런 조직 때문에 우리가 수십만 명의 학살, 부상자를 당하면서도 결국은 3.1 항쟁이 짓밟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더 이상 국내에서는 독립운동을 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외국으로 조국에서 독립운동이 어렵다고 판단한 김구는 중국 상하이로 망명을 한다. 1843년에 개항한 상하이는 상업과 금융, 문화의 중심지였다. 당시 상하이에는 700여 명의 한인들이 체류하고 있었다. 상하이를 오가는 정기 배편이 있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서울에서 백기를 통해서 상하이에 오는 것이 매우 편리했습니다. 두 번째는 상하이의 취업 기회, 경제 발전, 초계와 국제화된 도시의 이런 특징들이 중국의 다른 도시보다 상하이로 한국 사람들을 계속해서 모여들게 했습니다. 김구가 상하이에 도착한 그달, 독립운동의 전환점이 마련된다. 일본에 조직적으로 항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드디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된 것이다. 김구는 신민의 시절 알았던 도산 안창호를 찾아가
임시정부의 문지기가 되겠다며 간곡하게 부탁한다. 도사는 내가 벼슬을 시켜주지 않는 데에 대한 반감으로 그러는가 염려하는 빛이었다. 나는 서대문 감옥에서 옥살이를 할 때 후일 독립정부가 조직되면 정부의 뜰을 쓸고 문을 지키는 문지기가 되기로 결심하여 호를 백범으로 고쳤다는 것을 예로 들며 평소 나의 소원이라고 말하였다. 다음 날 도사는 뜻밖에도 경무국장 임명장을 주었다. 김구를 경무국장으로 임명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대통령의 이승만, 국무총리 이동휘, 내무총장 안창호 등 기라성 같은 인사들로 조직됐다. 미국에서부터 북경 블라디보스톡 각 곳에서 독립운동 하는 사람들이 쫙 모이잖아요. 그 레벨에서 보면 백범은 나이는 밀리지가 않지만 백범의 신분이나 학벌이나 이게 한참 떨어지죠. 그러니까 문지기라도 백범은 문지기를 청하죠. 그런데 경무국장이 됐으니까 백범 본인이 생각을 할 때는 자기가 받아야 되는 그런 내가 이런 걸 원한다는 것보다 더 높은 걸 받은 거예요. 그 점에서 백범의 사진 중에서 제일 재밌는 사진이 그 경무국장 시절에 찍은 사진입니다. 아마 임시정부의 경무국장을 하시고부터는 나도 이제 뭔가 일가를 이룰 수 있다는 그런 자부심이라고 할까. 그래서 경무국장을 굉장히 열심히 하시죠. 당시 경무국장은 임시정부를 수호하는 막중한 임무를 담당했다. 김구는 임정 인사들을 보호하고 일본의 밀정과 반역자를 찾아 처벌하기도 했다. 하지만 오래지 않아 임시정부는 급격히 약화되기 시작한다. 세계 정세가 복잡해지면서 민족운동계에서도 공산주의니 민족주의니 하는 사상 충돌이 생기기 시작했다. 심지어 임시정부의 국무원과 대통령, 각 부총장들까지 사상에 따라 주장이 갈라졌다. 국무총리 이동희는 공산혁명을, 대통령 이승만은 민주주의를 주장하고 국무회의 석상에서도 사상 논쟁이 일어나 국시가 바로 서지 못하는 상황이 거듭되었다. 대립은 분열로 이어졌다. 초대 대통령 이승만은 상하이에 부임한 지 6개월 만에 미국으로 돌아갔다. 독립운동가들은 뿔뿔이 흩어졌다. 수많은 희망을 안고 세워진 임시정부는 무정부 상태에 빠졌다. 주변에 이제 기라성 같은 사람들이 다 가고부터 다 떠나니까 백범 선생이 굉장히 재밌는 표현을 백범일지에 나옵니다. 낮에는 그림자를 버타고 사람이 없다 이거죠. 자기 그림자가 친구예요. 그리고 밤에는 백범 선생이 그때 가정적으로도 홀로 이렇게 사셔야 되니까 포테아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포테아라는 게 허벅지를 끌어안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임시정부의 적막감, 쓸쓸함 그런 것이 표현이고 경제적으로도 고난의 연속이었다. 청사 임대료를 제때 내지 못해 소송을 당하는 일도 많았다. 임시정부는 간판만 남았고 김구 홀로 그 간판을 지킨다. 단란했던 가정도 덩달아 위기를 맞았다. 김구가 상하이로 온 지 1년 만에 아내 최줄례가 아들 신을 데리고 왔다. 이듬해 어머니도 상하이에 도착해 비로소 가정다운 가정을 꾸릴 수 있었다. 하지만 행복은 길지 않았다. 1924년 아내가 둘째 아들 신을 낳고 얼마 되지 않아 사고를 당했다. 아내는 둘째 신을 낳은 후 몸도 채 튼튼치 못한데 2층에서 세숫대야를 들고 아래층으로 내려가다가 발을 헛디뎌 층계에서 굴러 떨어졌다.
그 후 늑막염이 폐병이 되어 고생하다가 홍구 폐병원으로 옮겼다. 지척에 아내를 두고도 갈 수가 없었다. 아내가 입원한 병원은 서양 의료 시설을 갖추고 무료 치료까지 해주었지만 일본 관리 지역에 있었다. 프랑스 조계지를 벗어날 수 없었던 김구는 결국 아내의 임종을 지키지 못한다. 김구는 그렇게 사랑하는 아내를 떠나보내야 했다. 김구와 최준례가 부부의 연을 맺었던 세월은 꼭 20년. 김구는 29살 때, 최준례는 18살 때 교회에서 만나 결혼했다. 하지만 독립운동과 투옥 때문에 함께 지낸 시간은 결혼 생활의 절반에 불과했다. 아내를 잃은 후 김구는 둘째 아들 신을 중국의 고아원에 맡겼다. 임시정부에 매달려야 했던 김구는 자신은 물론 어린 아들을 먹일 형편도 안 됐다. 너도 먹지 못하고 마누라도 이렇게 지금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대로 나 고생만 시키냐. 너도 좀 남같이 좀 돈 좀 벌어라. 이렇게. 아버님은 나는 임시정부 떠날 수 없습니다. 죽어도 끝까지 여기에 있다가 아니. 그럼 자식 다 굶어 죽이겠다는 얘기냐 나도. 화가 나가지고선 아버지가 나이가 그때 50인지 그래. 종아리거든. 이거 할머니가 막 때리는 거야. 한참 때리고 있는데 누가 나와 갑자기 왔냐면 안중근 씨의 어머니. 안중근 씨의 어머니가 우리 조모님하고는 거의 동배야. 가깝다고. 아니 아들이 50이 넘었는데 이렇게 종아리 때리기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우리 조모님이 아들이에요. 집은 애미도 나이 먹겠지. 그럼 애미가 아닌가? 가난에 허덕이던 김구는 결국 어머니와 둘째 아들을 고국으로 돌려보낸다. 그리고 10년간 만나지 못한다. 어떨 때는 아버님 편지가 오는 수가 있어. 봉투에다가 우표도 다 창에 우표 붙이고 그래서. 어떨 때는 이거 쭉 보다가 할머니가 이거 내 아버지가 보낸 편지라고 말이지. 그래서 하도 아버지도 그리웠고 어렸을 때부터 내가 고아로 자랑하나 다름없다고. 그래가지고선 뒤에 우표 떼가지고 저 냄새 다 맡아보고 이거 아버지가 침으로 붙였겠지. 그 나도 핥아본다 말이지. 한편 김구는 해외 동포들에게 지원을 요청하는 편지를 쓰기 시작한다. 임시정부의 명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동포들의 도움이 절실했다. 이 무렵 내가 실행했던 일이 하나 있으니 곧 편지 업무였다. 불행히도 내가 영어에 문외한이라 손수 겉봉투도 쓸 수 없었다. 나는 편지를 쓰고 엄군과 안군에게 겉봉을 쓰게 하여 해외로 보냈다. 수취인 불명으로 편지가 돌아오는 경우도 많았지만 김구의 도움 요청에 돈을 붙여주는 동포들이 점차 늘었다. 경제난과 인력난 등 온갖 어려움과 싸워야 했던 임시정부에게 그들의 지원은 천군만마와도 같았다. 이 시기 김구는 유서를 쓰듯 자신의 일생을 기록하기 시작한다. 그야말로 해지는 외딴 성에 슬픈 깃발 날리듯 암담한 시기다. 독립운동도 잘 안 되고 죽을 날이 가까워지니 무슨 일이든 과감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였다. 침체된 독립운동을 새롭게 할 목적으로 피 끓는 의사들을 찾아내어 의거를 계획하면서
백범일지를 집필하였다. 또 하나의 중요한 목적은 임시정부에 대한 뭐라고 할까요? 선전, 존재를 알리고 후원을 받고 하는데 이 백범이 쓴 백범일지가 실제 미국이라든지 이런 쪽에 우리가 지금 뭘 해왔고 내가 맡았는데 내가 어떤 사람이고 앞으로 뭘 하려고 한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 부분들이 필사가 돼서 하와이나 이런 데 보내지고 해서 임시정부의 후원을 확대하는 그런 기능을 하게 되죠. 중국 침략의 명분을 찾던 일본이 1931년 만주를 공격한다. 침략의 명분을 찾던 일본은 길림성에서 한국과 중국 농민 사이에서 수로 문제를 두고 분쟁을 부추긴다. 이 사건을 빌미로 일본은 만주 사변을 일으켜 3개월 만에 만주를 점령한다. 이 만주 사변 이후 중국에선 반한 감정이 극에 달한다. 중국의 무식 계급은 물론 유식 계급 인사들까지 우리 민족에 대해 종종 민족 감정을 말하는 자를 보게 되었다. 사태가 이에 이르니 우리 정부에서는 지극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일본에게 짓밟히고 중국에도 외면당하는 상황. 김군은 위기를 돌파해야 했다. 그는 비밀리에 한인 애국단을 조직한다. 때를 기다리던 김구에게 기회가 찾아왔다. 한 동포가 찾아왔다. 그는 서울 용산 출생으로 이봉창이라고 하였다. 말할 때 일본어를 절반이나 섞어 쓰고 행동 또한 일본인과 흡사하여 특별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였다. 사람을 쓰려면 신중을 기해야 했다. 주의 깊게 이봉창을 지켜보던 김구는 어느 날 그로부터 놀라운 정보를 얻는다. 술이 얼큰하여 반쯤 취기가 돌았는지 술자리의 말소리가 문 밖까지 흘러나왔다. 당신들은 독립운동을 한다면서 일본 천황을 왜 못 죽입니까? 내가 작년 동경에서 천황이 능행한다고 행인을 엎드리라고 하기에 엎드려서 생각하기를 내게 지금 폭탄이 있다면 쉽게 죽일 수 있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나는 이 시의 말을 유심히 들었다. 그날 김구는 이봉창을 만나 속마음을 털어놓았다. 이봉창 또한 포부를 밝혔다. 그는 인생의 목적이 쾌락이라면 31년 동안 대강 맛보았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영원한 즐거움을 얻기 위해 독립운동에 몸을 던지고자 상해에 왔습니다. 라고 했다. 김구는 1년 동안 치밀하게 거사를 준비한다. 폭탄 2개가 마련됐다. 하나는 천황 제거용이고 또 하나는 자살용이었다. 모든 준비가 끝나자 두 사람은 기념사진을 찍었다. 내 얼굴에 슬픈 기색이 있었든지 이 시가 오히려 나를 위로하였다. 저는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 떠나는 것이니 기쁜 얼굴로 사진을 찍읍시다. 이에 억지로 미소를 띠고서 사진을 찍었다. 이봉창은 스스로 작성한 선서문을 목에 걸고 있었다. 막중한 임무를 아는 채 이봉창은 일본으로 향했다. 1932년 1월 8일 일본 도쿄에서 폭탄이 터졌다. 폭탄이 터진 장소는 황궁 출입문과
국회, 법무성, 경시청으로 둘러싸인 그야말로 도쿄의 심장부였다. 신년 관병식에 참석하고 돌아오던 천황에게 이봉창이 폭탄을 던진 것이다. 천황을 맞추지는 못했지만 일본이 발칵 뒤집힌다. 일본 신문은 호해를 발행하며 이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사건의 책임을 지고 수상과 모든 강요들이 총사퇴한다. 일본한테 침략을 받고 식민지를 당한 나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다 일본한테 저항을 했죠. 그렇지만 어떤 나라도 일본 천황을 죽이려고 그 시도한 나라는 없습니다. 한국만이 그랬죠. 더군다나 일본 천황이라고 하는 존재는 일본인들이 신성시하는 그런 존재인데, 그건 천황이 죽고 안 죽고 문제가 아니라 천황에게 폭탄을 던졌다라고 하는 문제는 엄청 큰 문제입니다. 이봉창 동경 의거가 세계에 알려지자 미주, 하와이, 멕시코, 쿠바의 동포들은 크게 흥분하였다. 나를 격려하는 편지가 눈송이처럼 태평양을 건너 날아들었다. 일본은 비밀 재판을 통해 이봉창에게 전격적으로 사형을 선고한다. 그리고 한 달 뒤인 1932년 10월 이치가야 형무소에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다. 그의 나이 32살, 미혼이었다. 조국 독립을 위해 초계처럼 목숨을 버린 이봉창. 그의 의거는 꺼져가던 독립운동에 불씨를 지핀다. 이봉창 의거 후 김구를 찾는 청년들이 많아졌다. 그들 중 홍커우 시장에서 채소 장사를 하는 윤봉길이 있었다. 윤군은 말했다. 제가 날마다 채소 바구니를 등에 메고 홍구 쪽으로 다니는 것은 큰 뜻을 품고 상해에 온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입니다. 선생님께서는 동경 사건과 같은 계획이 또 있을 줄 믿습니다. 저를 지도하여 주시면 죽어도 은혜를 잊지 않을 것입니다. 윤봉길의 의지는 굳고 깊었다. 김구는 그의 의로움과 대범함을 한눈에 알아본다. 그리고 예상보다 기회는 빨리 왔다. 홍커우 공원에서 일본이 천장절 축하식을 열기로 한 것이다. 동지를 사지로 보내며 가슴이 찢어지는 백범과는 달리 윤봉길은 농부가 일을 나가는 것처럼 태연했다. 그는 김구에게 시계를 바꾸자고 제안한다. 윤구는 자기 시계를 꺼내. 제 시계는 어제 선서식 후 6원을 주고 산 것인데 선생님의 시계는 2원짜리입니다. 저는 이제 1시간밖에 더 소용이 없습니다. 라며 내 시계와 바꾸자고 하였다. 그러는 사이 자동차가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하였다. 나는 목매이는 소리로 마지막 작별의 말을 건넸다. 9일 치하에서 만납시다. (1932년 4월 29일) 상하이에 있는 홍커우 공원에 10만 명의 인파가 운집했다. 천황의 생일과 상하이 전쟁 승리를 축하하기 위한 성대한 자리였다. 세계 각국의 외교관들과 언론인들도 초대됐다. 일본인으로 위장한 윤봉길은 사전 답사 때 점찍어둔 곳에 자리를 잡았다. 11시 40분 윤봉길은 단상을 향해 물병 폭탄을 던졌다.
비가 왔기 때문에 단상의 다른 나라 영사들이 먼저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갔어요. 만약에 비가 오지 않았다고 하면 영국 영사라든가 전부 폭발로 사망했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영국과 미국의 영사가 이 폭발로 죽었다면 아마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재난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하늘이 도왔습니다. 축하식은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상하이 주둔 일본군 사령관과 거류민단장이 즉사하고 수많은 일본군 요인들이 다쳤다. 윤봉길은 도망치지 않았고 현장에서 바로 체포된다. 광군한 일본군은 한인들을 마구 잡아들이기 시작했다. 사건과 관계없는 피해자들이 속출하자 김군은 진실을 밝히기로 한다. 외신을 통해 윤봉길과 이봉창 의거의 진상, 한인 애국단의 정체, 그리고 이 모든 걸 자신이 주도했음을 당당하게 알린다. 얼마 후 상하이 모든 거리에 현상 수배 전단이 나붙는다. 처음에는 일본 군부가 20만 대양, 그다음에 조선 총독부가 또 20만, 그리고 동경에 있는 일본 본부에 있는 의무부가 또 20만. 그래가지고 현상금이 60만 대행이나 됐으니까 이런 예가 일본 역사상에 없었던 일이에요, 그 당시에. 일제의 수사망이 점점 좁혀들고 있었다. 는 2개월에 걸쳐 완성됐다. 한평생 민족 독립을 위해 자신을 불살랐던 백범 김구. 그의 어린 시절은 수많은 컴플렉스로 시작됐다. 황해도 해주 백운방. 1876년 김구는 김순영과 광락원의 외아들로 태어났다. 지독히 가난한 데다 평민이었다. 집안에 새로 혼인한 집이 있는데 그 집 할아버지가 새 사돈을 만나려고 총대우를 쓰고 나가셨다가 이웃 동네 양반에게 발각되어 관을 찢기고 다시는 관을 못 쓰게 되었다는 것이었다. 아득히 높은 신분의 벽에 어린 김구는 충격을 받는다. 그가 태어난 시대는 불행했다. 당시 조선은 철저한 계급사회였다. 조선사회라고 하는 것이 그 신분사회 아닙니까? 양반이 지배 구조를 이루는 그런 사회고, 이제 거기에 뭐 중인이나 상민이나 그 신분의 구별이 엄격했죠. 그래서 상민 같은 경우는 나이가 많고 어른이라도 양반집 어린 도령들한테는 깍듯이 존대를 하고, 양반집 또 도령들은 아무리 나이가 많은 상민이라도 하대를 하고 그렇죠. 나는 크게 충격을 받아 그 사람들은 어찌하여 양반이 되고 우리는 상놈이 되었는지 물어보았다. 강씨나 이씨가 조상은 우리보다 못하지만 현재 진사가 3사람이 있지 않느냐. 이 말을 듣고 나는 서당에 보내달라고 아버지께 졸랐다. 신분의 굴레에서 벗어나려면 양반이 돼야 했다. 얼굴과 온 몸에
천격, 빈격, 흉격밖에 없다. 과거장에서 얻은 비관에서 벗어나기 위해 관상서를 공부했는데 오히려 과거장 이상의 비관에 빠져버렸다. 과거 실패로 신분 상승 기회를 잃고 외모에 대한 열등감까지 생겼다. 하지만 김구는 관상서에서 용기를 얻는다. 얼굴 좋은 것이 몸 좋은 것만 못하고 몸 좋은 것이 마음 좋은 것만 못하다. 이것을 보고 나는 얼굴 좋은 사람보다 마음 좋은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결심하였다. 겉모습이 아닌 마음을 닦는 사람이 되겠다는 결의. 그렇게 백범은 늘 한계를 넘기 위해 돌파구를 찾았지만 신분 차별과 부정부패로 얼룩진 조선 말기는 꿈 많은 젊은이에게는 숨막히는 시대였다. (1894년) 충청북도 보은. 전국에서 동학교도들이 보은으로 몰려들었다. 그 수가 무려 8만 명에 이르렀다. 19살 김구도 황해도 대표 중 한 사람으로 이곳에 도착했다. 가보년 가을 충청도 보은에 있는 해월 대도주로부터 각자의 교도를 보고하라는 통지문이 내려왔다. 황해도에서 이름 있는 도인 15명을 선발하는데 나도 뽑히게 됐다. 보은 장안에 도착하니 이 집 저 집에서 동학 주문 외는 소리가 들리고 집집마다 양반이 되려면 과거를 봐야 했다. 김구는 아버지를 졸라 서당에 다닌다. 선생님이 오시는 날 난 너무 좋아서 머리 빗고 새 옷 입고 마중 나갔다. 키가 크고 50살 남짓 되어 보이는 노인이 오고 계셨다. 공손히 절하고 선생님을 바라보니 마치 신선이나 하느님처럼 거룩하게 보였다. 5년 동안 공부를 한 후 17살 때 과거에 응시한다. 하지만 과거장은 난장판이었다. 나는 선생님께 늙은 선비들이 애걸하던 모습을 말씀드린 후 이번에는 아버님 이름으로 과거 답안을 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기회가 많지 않겠습니까? 하고 부탁하였다. 과거 선생님이 그런 내가 지어줌세. 근데 과거 선생님이 조금 겁이 났던지 글씨는 네가 써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대작이라고 그러는데 글씨는 글씨 연습만 하라고 해서 백범이 이제 글씨 연습만 해서 과거장에 갔죠. 아버지의 이름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니까 옆에 있는 선생님이 그 장하다. 글씨는 아마 내가 니보다 더 잘 쓸 것이다. 그러니까 글씨는 내가 써줄게 이렇게 된 거예요. 선생이 짓고 접장이 쓰고 아버지 이름으로 답지를 제출했다. 하지만 만연한 부패로 처음부터 합격은 불가능했다. 좌절한 김구는 아버지의 권유로 관상과 풍수를 공부하지만 더욱 깊은 절망에 빠진다. 나는 두문불출하고 석 달 동안 내 얼굴을 면밀히 관찰하였다. 그런데 어느 한 군데도 귀격, 부격에 좋은 상은 없고 아람이 가득하였다. 김구가 새로운 세상을 만난 건 1년 전. 만민이 평등하다는 동학의 사상은 김구를 사로잡았다. 상놈된 원한이 골수에 사무친 나에게 동학에 입도만 하면 차별 대우를 철폐한다는 말이나 이조의 운수가 다하여 장래 새 국가를 건설한다는 말에서 나는 동학에 입도할 마음이 불길같이 일어났다. 동학에 입도한 후 김구는 어린 시절 이름 창암을 버리고 새로운 이름 창수로 바꾼다.
예전에 사람들이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새로 태어난다는 것인데, 이제 이 양반 사회의 끝자락이라도 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새 세상을 열어가는 그런 모임이 있구나. 그러니까 내가 새로 당당한 어떤 평민으로서 평민의 세계를 여는 새로운 인생으로 출발을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거죠. 맹렬하게 동학교를 공부한 김구는 수많은 사람들을 동학으로 이끌었다. 18살에 신도 수백 명을 거느려 애기접주란 별명까지 얻는다. 황해도에서 명성을 얻어 황해도 지역 접주 14명과 함께 이대 교주 최시영을 만났다. 우리가 선생의 방에 있을 때 남도 지방의 각 관청에서 동학당을 체포하여 압박하고 있고, 고부에서는 전봉준이 벌써 병사를 일으켰으며 아무개 군수가 동학교대의 가족을 체포하고 가산을 전부 강탈하였다는 등의 보고가 들어왔다. 중국 최대의 도시 상하이. 화려하고 역동적인 얼굴의 이 도시는 우리 역사와 깊은 관련을 맺고 있다. (80여 년) 전 상하이는 우리나라 독립운동의 중심지였다. 독립운동가들은 매일 유서를 쓰는 심정으로 하루를 마무리했다. 그들 중 임시정부의 수장 백범, 김구가 있었다. 백범은 이때 처음 자신의 삶을 기록하기 시작한다. 그의 나이 53. 미루어서는 안 될 이유가 있었다. 인신 두 아들아, 너희들이 아직 어리고 먼 곳에 있어 수시로 내 얘기를 말해줄 수 없구나. 나는 이미 일본에 선전포고하여 언제 죽을지 모르는 몸이다. 너희들이 성장하면 아비의 삶을 알 길이 없기에 이 일지를 쓰는 것이다. 백범 일지는 1년